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선보였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 신기록을 세우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데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시연을 위해 갤럭시 S24를 직접 들고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갤럭시 새 시리즈에 이것저것 기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능은 역시 실시간 통 번역인데요. 네.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역은 그 온디바이스를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보안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자를 비롯해서 뭐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메신저에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동그라미만 치면은 그 검색이 가능해지는 서클 투 서치도 구글과 협업해서 탑재되었습니다. 예. 이것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꽤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니까 이제 온라인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통번역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 핵심 기능들 직접 써 보셨을 텐데 어떤 소감 어땠습니까? 일단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한계가 분명한 혁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최초로 출시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1983년에 그전에는 컴퓨터 언어를 직접 입력해서 쓰던 도스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그래픽 기반의 윈도우를 창업하면서 이 도스가 완전 사라졌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아무래도 그 퍼스트 펭귄 가장 먼저 시도한 거죠. 하다 보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과 시연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음성 번역 통역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24는 13개 언어에 대해서 통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입력자, 그러니까 발화자가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오타를 수정해서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은 뭉그러진 발음까지도 다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연해 본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제가 이탈리아 피자에 대해서 무작위적인 발화를 하고 이를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해봤습니다. 네네. 먼저 네, 이렇게 영어를 언어를 보고 설정하는군요. 일본어를 보고 네. 제법 깔끔하게 번역이 되죠. 좀 더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영상 보시면요. 네. 여기서도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자를 응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바꾸니까 네. 어플라잉 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한 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어플라잉, 그러니까 응용하다는 말이 포인트인데요. 네. 이걸 사전적인 의미로 번역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응용하다라는 표현이 네. 꼭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적인 부분까지는 번역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인터넷 없이 사용 가능한 앱 내 통역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핸드폰이 직접 가져온 맞습니다. 스마트폰이군요. 제가 갤럭시 유저가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각져 있네요. 각지고 사실 조금 무겁지만 무겁습니까? 디스플레이는 좋은 편입니다. 네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탈리아 피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자를 참 좋아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인데요. 밀가루와 치즈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Yes, Italians really like pizza. Pizza is a traditional Italian food. It features flour and cheese. 번역도 정확하기도 한데 우리말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네요. 맞습니다. 네. 대신 정확한 발음이 필수입니다. 발음만 정확하다면은 사투리도 번역해내는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일본의 관서지방 사투리로 한번 번역 기능을 사용해봤습니다. 예. 보시면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림이군요. 네, 사투리도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은 번역이 네. 됩니다. 다만 이제 번역된 형태가 문제인데요. 분명 사투리로 말했는데 번역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일본어가 이제 표준어라는 거죠. 우리말은 사투리로 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분명 김씨 뭘 할 것인가 이걸 좀 먹어보란께? 라고 했는데 네. 갤럭시는 굉장히 깔끔한 일본 표준어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네네. 말하자면 사투리의 맛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알아는 듣네요. 알아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도 그렇고 일본 관서지방 사투리를 써도 그렇고 제법 사투리 자체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표준어로 옮긴다는 게 약간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S25나 26 정도 가면 사투리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날도 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딥러닝이 충분히 된다면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 통역하는 그 기능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말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AI로 실시간 통역 기능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이 기능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전화를 걸면은 실시간으로 통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말하고 네. 영어로 아웃풋이 나오길 원한다면은 그렇게 네네. 나오는데 이게 순차 통역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통역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 전에 물론 앞서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전달이 되기는 해요. 아, 지금 이 전화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통역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AI 통역 기능을 사용합니다라는 네네. 안내 메시지가 상대방한테 가고요. 이거 역시 근데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보안 우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것- 장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이제 통화만 되면 가능하고 대신에 순차 통역이니까 이제 실시간 통역이 아니라 말을 하고 이제 핸드폰에서 통역이 돼서 넘어가고 또 그쪽에서 말을 하면 통역이 돼서 넘어온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식당 예약 같이 이게 간단하고 이런 용건은 무리 없이 처리할 수가 있는데 깊은 대화, 예컨대 뭐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차 통역이기 때문에 약간 1, 2초, 2초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딱 순번을 정해 놓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말을 하다가 이게 말이 부딪혀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했던 게 뭐 타인슨스 코너라는 미국 동부의 유명한 쇼핑몰이라든가 필로우 파이트라는 이제 베개 싸움이라는 뜻인데 이게 네. 미국 10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런 고유명사를 말할 때는 다소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신조어라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신조어는 아니긴 한데 베개 싸움이라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습이 아직 안 된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어를 쓰더라도 이제 관용적인 표현들, 그래서 뭐 우리가 넌 하루살이처럼 사는구나라는 네. 말을 일본어로 했을 때 그 하루살이를 마치 곤충 하루살이처럼 번역을 한다든가 통역을 네. 한다든가 이런 한계가 좀 있죠. 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영어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한 발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대면 대화를 할 때에도 100%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뭐 언어학적 용어로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네. 발화에는 분명히 표면적인 의미 이외에도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청자가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 사이에서도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온디바이스 AI와 통역을 사용하면 그 사이에 기계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네. 당연히 노이즈가 더 많이 발생하죠. 중간에 해석이나 번역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온디바이스 AI가 발화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문맥적 의미까지 파악해서 전달하려면 인간에게 가까운 지능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데이터 학습도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인간한테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그 AI라는 기계가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마음을 읽어내는 인공지능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번역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고 초반에 언급됐던 사진 검색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사진 검색 기능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지금도 사진 검색 기능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구글에도 그림을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사진을 찾아주는 게 있고요. 네네. 네이버도 스마트 렌즈라는 것으로 뭐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서클 투 서치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사용자가 화면에서 검색 대상을 바로 동그라미 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파일을 다운받거나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앱에서 찾아봤어야 됐다면은 이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홈 버튼을 약간 길게 누르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서클 투 서치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손이든 S펜이든 활용해서 동그라미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굳이 뭐 다른 앱이나 이걸 켜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 뭐 이런 거 찾아보기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의 제니가 공항에서 입은 청재킷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쭉 눌러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제품의 브랜드, 가격 정보까지, 그다음에 어떤 시즌인 것까지도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근데 모든 피사체를 완벽하게 찾아주는 건 아닌데요. 그 해당 피사체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제니의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청자켓은 그냥 청자켓이 아니라 여기에 브랜드 로고가 아주 크게 박힌 특별한 청자켓이었거든요. 아. 근데 같은 제니의 공항 패션이라도 화이트 셔츠를 입고 나온 거, 화이트 셔츠 누구나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니가 하얀 셔츠를 입고 공항에 간 사진을 동그라미 입히면은 그냥 제니가 하얀 셔츠 입고 공항에 간 또 다른 사진들이 나옵니다. 아. 이런 게 피사체 검색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 짝퉁 물건을 판별해주는 이런 기능은 없겠죠 아직? 네, 아마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야 네, 이런 기능, 이런 짝퉁을 판별해내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불가능한 것 네, 같습니다. 짝퉁 판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24가 출시 전부터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제가 그 기능들을 직접 살펴보니까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번역 기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도 이제 한영 아니면 이제 한일 이 정도 이제 이 정도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일단 외신들도 최근에 CNN이 갤럭시 S24를 굉장히 호평해서 주목을 받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외국어 통번역 기능이 영어 사용 국가에서 얼마나 통용이 될까요? 네. 그래서 가장 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 통번역 기능인데 네. 이게 메인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력으로 다가갈까? 이게 좀 알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어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젊은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미국 현대언어학회 MLA라고 하는 곳에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미국 내에서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는 대학생 인구수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만 보더라도 16.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는 일종의 공용어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외국어를 배울 니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더라도 굳이 이걸 통번역 기능을 사용하면서까지 쓸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북미나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서 이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한계 때문에 갤럭시 S24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 국가군도 다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 인포맥스가 그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갤럭시 S24가 출시된 이후, 그러니까 출시된 사전 예약을 시작한 이후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그 갤럭시 S24면 유관 키워드 8개, 뭐 삼성 갤럭시 S라든가 유관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 상위 10곳을 취합하고 분석해 봤는데요. 네네. 검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 오. 그다음에 의외네요. 쿠웨이트가 6번씩 집계됐습니다. 네. 그다음이 카타르, 가나, 에티오피아 5만 등이었고요. 캄보디아, 헝가, 네팔이 4회로 3위였습니다. 네. 자, 이들 국가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 자, 이게 구매력이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란 건데요. 네. 물론 쿠웨이트나 카타르, 오만 같은 경우에는 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높습니다. 네. 근데 근데 오일머니죠. 그리고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면 카타르의 경우 1인당 GDP가 82,886달러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인구수는 280만 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오만도 인당 GDP는 4만 3천 달러에 육박하지만 인구수는 450만 명 정도고요. 네. 쿠웨이트도 GDP는 4만 1천 달러가 넘어갔는데 인구수가 4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일머니이기 때문에 또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핸드폰을 100대 1000대씩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 경우에는 갤럭시를 구매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또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방글라데시를 볼까요? 인구수는 1억 8천만 명인데요. 네. 인당 GDP가 2,734달러라고 합니다. 네. 2,734달러라면 지금 뭐 한국인 직장 월급 정도겠죠. 정리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매력의 딜레마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고 소비자 인구도 큰 지역은 돈이 없습니다. 아, 근데 관심도 많고 구매력이 큰 시장은 소비자 인구가 적습니다. 네. 이런 한계 때문에 관심은 많이 받지만 갤럭시 S24의 실제 매출 또 마케팅 그다음에 핵심 마켓에 대한 침투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더 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남극에서 냉장고를 파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